부동산 중개업계의 유명인이 손님에게 매물을 소개하러 나갔다가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또 고조택을 단돈 1달러에 내놓아 실종 사건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숨졌고 고객은 살아남았는데요. 과연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토론토 유명 부동산 중개인의 실종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2년 연말 캐나다 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구직자들을 위한 각 업체별로 위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업으로 보이는 벌목꾼, 광부, 지붕 설치공, 소형 항공기 조종사 외에 부동산 중개인도 고위험 산업 상위 10개 목록에 의외로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직업군인보다도 더 위험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게 사실 군인보다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주택으로 인한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해드릴 사건도 부동산 관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과정, 결과까지 더욱 놀라웠습니다. 2011년 1월 20일 토론토의 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비서가 경찰에 전화하여 쟁과 한이 고객과 함께 집을 보던 도중에 사라졌고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핸드폰 기록에 따르면 한이 마지막 통화한 시간은 19일 정오였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러 가는 중이며 약 1시간 30분 후에 회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비서는 퇴근할 때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이 적은 스케줄대로 경찰은 미시사가에 있는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이 되는 대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이 최근에 사람들에게 추천한 저택이었습니다. 3개의 차고에 10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실내 장식은 여러 나라의 스타일을 결합하고 있었고 토론토 미시사가 대학에서도 약 1km 정도 거리에 있어 위치가 아주 좋았죠. 한은 얼마 전부터 자녀를 캐나다로 보내고 싶어하는 부유한 중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저택 소개 비디오를 촬영하였습니다. 저택으로 들어간 경찰은 저택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저택은 토론토의 한 민간업체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이 실종되기 반년 전인 2010년 6월에 다른 중개업계에서 4억 7천만 원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팔리지 않아 그들은 유명 중개사인 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저택의 전주인은 페이라는 중국인이었는데 2004년에 하나로 2억 6천 원을 지불하여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 후 2006년에 민간업체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놀랍게도 1 캐나다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개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장 씨였는데 전 집주인과 부부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이 씨가 저택을 구입한 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집이 나가지 않아 할 수 없이 한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저택은 왜 1달러에 팔렸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사건에 대해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경찰은 저택의 곳곳을 조사했는데요. 결국 지하실의 벽에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사람이 끌려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한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주변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한은 평소에 관심받는 걸 좋아했고 일가족 전부 고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했고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한의 돈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해 한을 납치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은 그날의 스케줄에 누구를 만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토는 겨울이었고 전날 눈이 내렸습니다. 고저택 원형의 진입로에는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이 있었는데 한의 승용차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한은 고객의 승용차를 타고 저택을 떠난 것일까요? 그리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범인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바로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범인의 목적이 강도 혹은 납치라면 범인은 승용차에서 바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죠. 굳이 저택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운전한 사람은 한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인 한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는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하나의 놀랄만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현장에는 한을 제외하고도 최소 5명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성인 남성이었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둑질을 하려고 집단으로 모인 걸까요? 수상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한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1km 떨어진 티모타츠 주차장에서 그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인근 상점의 CCTV를 조사한 결과 한은 19일 정오 12시 45분에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에 몇 분 들렸다가 금방 다시 나와 다른 검은색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사한 결과 고저택의 전주인 페이, 다시 얘기하자면 1 캐나다 달러에 주택을 아내에게 판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페이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일 오전에 집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이 실종한 시간과 같았죠. 한의 실종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페이도 실종되어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 아내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3일 동안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전화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경찰은 페이 부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도 인터넷으로 발표했습니다. 페이의 이름은 페이 약군이었습니다. 2011년 사건 당시 40세였고 2006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장쑤성의 한 기업 대표이사였습니다. 건물 외부에 커튼홀 장식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한때 연매출이 5억 위안, 하나로 약 946억 원이 넘는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거의 독차지할 정도였죠. 이후 그는 또 주방용품, 고무가공, 장식재, 심지어 냉동식품까지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고 사업도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대출을 받아 인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회사가 받을 충격이 컸는데요. 모든 걸 예측한 페이 약군은 일찌감치 자산을 양도하기 시작했으며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 하나로 3억 7천만 원짜리 저택을 구매했던 건 모두 탈출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7년 페이 약군이 운영하는 10여 개의 회사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가족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패군이라는 신비한 부자가 나타났는데요. 패군이 1 캐나다 달러의 아내에게 집을 양도한 이유도 단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재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태도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많은 빚을 져서 갑자기 잠수를 타고 연락이 두절되어도 놀랍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채권자가 패군을 납치하려다 결국 집을 팔아준 무고한 한을 납치하게 된 건 아닐까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채권 사건에 때때로 조폭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수단이 단순했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사건 현장에 있던 4~5명의 발자국은 조폭의 방식과 유사했죠. 그러다 다른 수사팀이 실마리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한 이웃이 실종 당일 빨간색 낡은 미니밴이 고가 저택에서 수백 미터가 떨어진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이웃은 궁금해서 몇 번을 다시 보았는데요. 운전석에는 마른 아시아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재빨리 엑셀레이터를 밟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쉽게도 이웃은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토의 방대한 인파 속에서 이 작은 정보만으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아주 어려웠었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1월 26일 한건국과 패군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패군을 찾게 됐습니다.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패군은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으며 그의 얼굴과 손에는 약간의 긁힌 상처 외에는 멀쩡하였습니다. 패군은 한건국과 함께 고저택에서 인테리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기사실에 갔고 갑자기 숨어있던 몇 명의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빨간색 밴에 실려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지하실에 갇히게 됐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납치범에게 7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6,900만 원이 입금된 후 풀려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한건국에 대해 묻자 패군은 본인이 갇혀진 며칠 동안 옆방에서 사람의 걸음소리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한건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건국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패군의 진술에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건국이 실종된 후 하루 만에 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씨 집안이든 패씨 집안이든 전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패군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어떤 채널을 통해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얘기한 7만 달러는 도대체 어떻게 지불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누가 지불했을까요? 경찰은 몇 가지의 질문을 더 하고 싶었지만 패군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외상장애를 겪고 기억이 아주 모호하여 용의자가 동남아 사람 같다는 점만 추가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우라는 중국인에게 자주 전화를 하여 영어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조우라는 중국인, 동남아시아 갱단, 빨간 밴, 경찰은 마침내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건국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패군을 찾았다는 소식을 숨기고 납치범이 먼저 연락하여 몸값을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캐나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건국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자금 세탁으로 인해 비밀리에 체포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패군의 돈을 사기쳐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패군이 거짓말쟁이라며 그가 한건국을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루머가 돌고 있지만 한건국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7월에 토론토 마컴의 한 주택가에서 이유 없는 악취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지하실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사냥개가 방구석을 지목했고 공구로 파봤는데 안에는 숨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피해자는 바로 반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한건국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숨진 지 6에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범인은 아마 겨울에 한건국을 지하실에 묻었는데 날씨가 무더워지자 틈새로 냄새가 흘러나왔던 거죠. 숨진 지 너무 오래되어 법의학자는 한건국의 숨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집은 중국인 젊은 부부가 임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가격이 적당한 별장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사한 후 뒤뜰에서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생일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점점 이상해지고 심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이곳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걸 알았고 그들은 이미 함께 2개월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세입자는 동남아시아인과 같은 콧수염을 기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빨간색 승합차를 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패군이 얘기한 납치범과 동일하였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제공한 등록 정보로 용의자 3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이며 모두 20대였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다른 4명의 공범과 오국위라는 주도자를 불렀습니다. 오국위는 사실 토론토 경찰서의 단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검거되고 있으며 혐의도 각기 다른 신용카드 절도부터 난폭 운전, 상해 협박까지 범죄 수집가라고 할 수 있었죠. 2010년 그는 개인 환전을 통해 여러 신규 이민자들로부터 60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5억 8천만 원을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피 중 패군이 하나로 수백억 원의 거금을 가져와 여러 곳에 숨겨놨으며 채권자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국위는 패군을 협박하면 경찰과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순순히 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패군은 길거리에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시켜 납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공범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아웨이는 원래 2-3사람만 찾으려고 했는데 처음 찾게 된 일꾼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보고 급히 형제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최종 7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7명의 일꾼을 전부 체포하였지만 오국위는 소문을 듣고 중국으로 도피한 지 오래였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할 수 없이 레드 수배령을 발부하여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오국위가 중국 광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도 본인 스스로 교도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2011년 10월 22일 중국 광동 파출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한 사람은 오씨 남자인데요. 한 매장의 아들이 본인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2사람은 싸우게 됐고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들 둘을 경찰서에 데려가 합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씨 남자는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긴장했고 심지어 신분도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의심하며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검색해 봤는데요. 그가 바로 수배 중인 납치범 오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수배 중인 납치범인 사실을 분명 잘 알고 있을 텐데 질투 때문에 본인을 신고하여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도 협정이 없어 그는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한 바로는 중국 법원에 공개된 서류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판결 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공범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연이어 유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유기징역 11개월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사람을 납치하고 숨지게 했는데 겨우 7년형을 선고받은 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죠. 사실 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전부 한을 납치하는 도중 그가 심장병을 일으켜 숨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한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감정이 격해지거나 많이 놀라게 되면 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몇 명은 그걸 계기로 계획범죄를 대체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그들은 죄를 시인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우선 그 많은 납치범들은 어떻게 남몰래 저택의 지하실에 들어갔는지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건 아마 한이 그 당시 남몰래 저택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건물을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집주인이 주택을 판매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괴범들은 잠재적인 구매자인 척하며 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른 의문점도 있는데요. 그들은 왜 폐군을 놓아줬을까요? 폐군은 결국 본인의 몸값을 지불했을까요? 폐군은 한이 숨진 것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정확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발표된 2개의 게시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올린 2사람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렀고 그들을 찾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냥 소문이라고만 합시다. 2개의 소문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납치범들은 원래 폐군만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한이 옆에 있었고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납치범들도 2사람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마침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2사람 모두 납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폐군은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잘 알고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아 5국위의 중국 은행 카드에 7만 캐나다 달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은 몸값을 지불해도 그들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은 한이 협조하지 않자 그를 지하실에 가두고 밥도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못 자게 고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이 화장실에 가려 일어서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납치범들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한은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은 할 수 없이 5국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갇혀있는 폐군은 이 틈을 타 그에게 본인만 그의 증인이 되면 한이 사고로 숨지게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며 또 한이 숨지게 될 때 오하기가 곁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필히 그를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숨지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의 말을 들은 오국위는 그가 많은 말을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죄는 납치죄보다 훨씬 엄중했었죠. 만약 경찰에 체포되면 그의 증언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폐군을 보고 나머지 몸값을 점차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하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은 전에 허점이 많았던 보고서보다는 나았지만 범행을 밥 먹듯이 해온 오국이와 7명의 일꾼이 그렇게 쉽게 폐군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하나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만 받고 놓아주었기 때문이죠. 다른 게시글을 확인해 봅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더욱 기이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또 그럴듯했습니다. 폐군과 한건국이 방을 보고 있을 때 몇 명의 납치범이 갑자기 쳐들어가 놀라게 된 한은 기절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납치범들은 당황해하며 주범인 오국이에게 전화하여 그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폐군은 납치범이 본인 때문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간 그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며 큰 소리로 본인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왜 자신을 납치하냐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납치범들은 그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합니다. 2사람은 몸매도 나이도 그리고 외모도 비슷하여 누가 누군지 헷갈렸습니다. 그들이 멍 때리는 걸 바라보며 폐군은 큰 소리로 본인이 한건국이고 기절한 사람이 폐하꾼이라고 했습니다. 납치범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든 시계든 벨트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고 수천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폐군은 이 틈을 타 차키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며 본인은 고객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을 뿐 어떤 중개사가
고객의 차로 이동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납치범은 확신이 들기 시작하며 또 문 앞의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 계속 전화하여 이웃이 이상하게 바라본다며 빨리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독촉했습니다. 패군도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하고 또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몇 명의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본인까지 데려가면 그들이 분명 신고할 것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단순한 납치범은 사람을 해칠 용기도 없고 주범인 오국이도 현장에서 결정해주지 않아 패군의 말을 믿고 한건국을 데려간 겁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패군은 운전하여 도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납치범이 사람을 잘못 납치한 걸 알고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워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 모텔에서 일주일간 숨어서 실종 사건을 주목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걸 알고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게시글은 경찰이 발표한 것보다 더 논리적이지만 사실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패군이 8명의 납치범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은 것 외에 그가 아주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든 목숨을 건졌든 똑똑한 사람이 항상 기회를 잡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